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대가의 어깨 마련했습니다.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유튜버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경제 예. 읽어주는 여자 네. 제 블로그에 카테고리 이름이 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모르셨죠? 죄송합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교수님은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남자 그 여자 오늘 만났고요. 예,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시죠.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는 겨울을 겪는다. 네, 경기 상황에 대해서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그동안 좀 있어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또 경기가 어느 정도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를 보여주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도 연중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스태그플레이션, 내년 경제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쉽게 읽어주실까요? 네. 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저 날씨에 비유를 하면 예. 비가 오는 게 경기 침체인데 그러니까 비가 쭉 내리는 거예요. 근데 비도 이렇게 천둥을 동반한 비가 있기도 하고요. 가끔은 바람을 동반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해를 동반하기도 해요. 그 여러 가지 동반하는 것들이 다른데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안 잡힌 채 고물가가 유지되고 그리고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는 국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2024년은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고 네. 한국 경제는 사실은 이미 2023년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양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또 글로벌 그리고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현상들, 조짐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목표 물가가 2%니까 그 목표 물가 2%를 상회한 채 움직이고 있죠. 2023년 또 24년 전망까지도. 그리고 경기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2%가 조금 안 되는데요. 그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의 흐름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비유를 하자면 2023년도 정말 지독하게 어려웠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 어려운 경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2024년은 23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매년 이제 경제 전망을 이제 책으로 발간하고 있어서 책에다가도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오르막 올라왔는데 또 오르막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이 실물 경기적으로 참 어려웠는데 2024년 실물 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 쪽의 상황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서는 제일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예, 경제 성장률 정말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네, 4.9%가 나타나 버렸어요. 네. 뭐 거의 뭐 중국이 뭐 5% 이렇게 목표치를 했었는데 예, 미국이 거의 5%에 육박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도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라고 내년 지금은 뭐 경기 침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예. 내년 정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다고 봐야 될까요? 예, 미국 경제는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이 증권 방송이잖아요. 예. 그러면 주식시장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드린 모든 이야기는 그리고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다 실물 경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물 경제적 현상과 주식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혹여나 실물 경제적으로 경기 침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말씀드려도 그것은 실물 경제적 현상인 거고 자본시장, 자산시장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면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미국 경제가 지금 4.9% 3분기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3분기입니다. 4분기 성장률은
상당 부분 다시 2% 언더로 꺾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는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초과 저축이에요. 미국 경제가 나름 강하게 견딜 수 있었던 게 초과 저축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초과 저축을 활용해서 소비를 진작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을 보면 뭐 정말 미국 경제 성장률을 엄청나게 견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소득 증가율은 그만큼 못 따라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초과 저축을 활용한 소비 진작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근데 23년 4분기부터는 이 초과 저축 부분이 상당 부분 소진됩니다. 그리고 소득 증가율은 좀 꺾이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미국 경제의 어떤 둔화세가 23년 4분기부터 전개되고 24년에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1.5% 수준의 성장률로 내려갈 테니까 고물가는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 침체를 24년부터 만나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스태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 기조인 거고 경기 침체 기조, 저성장인 것인데 두 가지를 이야기한 여러 변수들이 있겠지만 역시 2020년, 21년에 코로나19라는 충격이 있었고 22년에 러우 전쟁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로 인해서 공급망이 대란이 있었고 또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국제 유가든 뭐든 다 치솟았던 거죠. 원자재 가격이. 그래서 고물가를 이야기했던 거고 근데 그 고물가 기조가 아직까지 안 잡힌 겁니다. 첫 번째 스태그플레이션의 배경은 이 두 가지 상처죠. 그리고 이런 고물가,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시 고금리를 채택했죠. 고물가, 고금리는 실물 경제적으로 굉장한 하방 압력을 줍니다. 저도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 기업들도 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고물가니까 인건비 오르고 원자재값 오르고 다 오르는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매출은 안 나타나는데 비용만 증가니까 기업도 힘들고 또 가게도 역시 힘들 겁니다.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소득은 안 증가하고 근데 물가는 치솟으니까 돈 하나하나 벌어들이기가 힘들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고 정말 힘든 거죠. 그런 경제 국면이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인 거기 때문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야기한 배경을 이런 정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업황에 있는 쪽만 좀 잘 팔리고요. 네. 뭐 방산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쪽만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은 어떤 정부의 예산 차원에서 좀 밀어붙였던 부분들, 올해 사실 굉장히 그런 특수 기대감들도 참 많았었는데, 이제는 뭐 미국의 예산안 같은 경우도 참 쉽지가 않게 흘러가고 있어서, 네. 정부의 어떤 재정 투자, 재정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수혜들도 내년에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이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또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어쩌면 핵심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저성장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실물 경제적으로 가혹해요. 자,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실물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 가게 혹은 기업이라고 봤을 때 금리가 1%일 때가 힘듭니까? 5%일 때가 힘듭니까? 당연히 5%죠. 5%일 때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실물 경제적으로는 힘든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주식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 자본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는 이렇게 5%, 5.5%의 이 기준금리는 이미 많이 반영된 거고요. 네네.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공포감이 아니라 기대감이죠. 실제 이 공포감이 집중될 때 주가가 무너지는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거죠. 돈이 빠져나오는 거죠. HTS를 지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현상. 이게 돈의 이동인 거죠. 근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 그리고 곧 금리 인하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대감. 그 기대감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돈의 유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이게 새로운 체제로 굳혀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고착화되고 그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게 놀라운 혹은 공포감 이런 일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주식 자본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실물 경제에 있어서 그리고 주식 시장도 뭐 어떤 미래나 심리를 반영하는 자본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제 어떤 격차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순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그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항상 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네요. 네, 그 말씀하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허물어지면서 네. 사실 지난번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네. 여기에 이제 중동 쪽에 이팔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한 방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네. 그동안 6개의 전망서를 내주셨어요. 맞아요.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예. 이 교수님께서 6개의 경제 전망서를 그동안 매년 내주셨는데 네. 지난해 키워드는 내핍점, 예. 궁핍감을 이겨내야 하는 한 해였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네. 실제로 올해 내핍의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 앵커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두가 가난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안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실물 경제적 현상을 그렇게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명목소득,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죠. 이건 안 늘어요. 오히려 조금 줍니다. 약 394만 원 정도가 평균 소득인데 이 정도가 계속 유지됩니다. 명목소득이 줄어들 리는 없어요. 근데 이거마저 줄어든다는 얘기는 고용시장이 좋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명목소득은 그대로인데 실질소득, 같은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실질소득이 떨어집니다. 네. 극명하게 실질소득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죠. 이런 현상이 소위 가난해짐을 뜻하는 거고 가게가 힘들어지니까 소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업도 힘들죠. 내구재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기업도 힘들고 가게도 힘드니까 당연히 이 세수가 부족해지죠. 정부도 세입이 부족하니까 세출을 늘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가 모두 힘들다. 모두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라고 23년 경제전망서에서 1년 정도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드렸던 의견보다 오히려 실물 경제적으로 더 가혹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총 지출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로 편성을 했다. 네.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 그렇죠. 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뭐 모든 경제 주체들이 그래야만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년에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더 어려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물가라는 숙제 계속 내년 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을 할까요? 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8 전쟁이 아니었다면 아니었어도 물가라는 숙제는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고물가 기조는 연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도 우리나라도 또 주요국들도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2%대를 상회하는 그 고물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28 전쟁이 등장하고 이게 장기화되거나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면 갈수록 이 고물가 기조는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물가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더 어려운 거고, 고물가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의 시점이 더 뒤로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실물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경제 주체들이 계속해서 가난해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전망, 경제 전망의 키워드는 뭘까요? 저는 2024년 경제 전망 하면서
매년 그 해를 이제 점으로 표현하고 있고 네. 그 점을 다 이으면 이제 선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24년 경제는 상흔점이라고 표현했어요. 상흔점. 예, 좀 어려운 표현인데 네.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상처는 지워져요. 코로나19는 지워져요. 러우 전쟁도 기억 속에서 지워져요. 이제 러우 전쟁을 얘기를 잘 안 하실 거예요. 2024년에는. 근데 그 두 번의 상처가 흔적처럼 흉터처럼 남아있는 거죠. 그 흔적이 마치 스태그플레이션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경제는 혹독할 것이고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물가 상승률이 고물가 기조가 계속 유지되겠지만 그러나 28 전쟁이 확전되지 않는다라고 전제했을 때 네. 그렇게 전제했을 때는 월별 물가 상승률로 보면 24년 4분기 정도의 목표 물가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기준으로. 예. 그러면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4분기 정도에 일어날 수 있다. 한 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시장은 이미 24년 6월 정도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거야 라고 사실은 잔뜩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긴 쉽지 않을 것이고요. 4분기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 거예요. 그 기대감은 대략 6개월 전에 형성되는데 정확히 그게 보여지죠. 6월 정도 지금 페드워치를 보면 6월 정도 24년 6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그렇게 집중될 때 곧 기준금리 인하 할 거야 라는 생각 그 생각만으로 돈에 이동이 있는 거거든요. 또 은행에 무서워서 지금 두려움에 공포감 때문에 돈을 은행으로 이렇게 이동시켰던 투자자들이 또 역시 자본시장으로 돈을 유입시키는 시점 그런 시점을 저는 24년 2분기가 그럴 집중되는 그런 시점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시경제를 좀 보시면서 어느 시점에 나의 포트폴리오를 주식 비중을 좀 높여가면서 이동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경제 전망은 상흔점입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시기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28 전쟁이 굉장히 좀 많이 긴박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고 좀 더 심화된다면은 또 물가를 건드리면 그동안 금리 올려서 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게 또 한 번 출렁이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은 국제유가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80%가 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을 둘러싼 80%가 원유예요. 근데 국제유가가 뛰면 몇 개월 격차를 두고 물가가 상승하는 그 흐름이 나타납니다. 대략 3개월 정도의 격차를 두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최근에 한 9월, 10월 정도에 뛰었는데 이게 다시 23년 12월, 24년 1월 이 정도에 다시 고물가가 반영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시나리오 물가 상승률이 24년 4분기에 목표 수준에 부합하게 된다라는 전제가 또 바뀌는 것이고 그게 바뀌면 기대도 또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찰하셔야 될 게 이 28 전쟁의 양상이 확전될 것인가 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초과하면서 상승할 것인가 그것이 고물가의 장기화 고금리의 장기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물 경제적 현상을 들여다보시면서 그게 자본시장 간의 이런 관계, 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고리를 해석하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면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핵심을 단순화시켜서 설명해 주시니까 더 네. 좀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욱더 말끔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의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거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계속 기업들의 실적을 다 합한 게 GDP인 거고 그 GDP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것이니까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실적보다는 거시경제, 매크로를 좀 많이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 고물가가 지속된다라는 것은 그러면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캐시로 들고 있는 방법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왜냐면 고물가 기조가 지속된다는 얘기는 물건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고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가장 안 좋은 방법은 돈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은행에 저축을 했다. 그럼 나름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오로지 현금으로만 갖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전세보증금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이 자산관리라는 의사결정을 내리실 아, 이거 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몇 년 사이에 그걸 내가 후회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예. 정말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때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값의 흐름을 보실 때 그냥 집의 가격, 명목 가격만 보시고 명목 가격이 지금은 어쨌든 반등세로 전환됐는데 이 전환된 흐름이 뭐 계속 갈 거냐, 명목 가격이 뭐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냐,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보합세에 가까운 이런 집값의 흐름을 가져갈 텐데 근데 이 집을 갖고 있을까 전세보증금이라는 캐시로 들고 있을까를 결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더 듣고 싶은데 네. 여기서 짧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내년도에 기회 요소가 있다면 네. 뭐가 있을지 우리 토마토 증권통 시청자 여러분께 네. 말씀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요. 글로벌 경기가. 올해가 3.0, 내년이 2.9%로 내년 경제는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기 성장률을 가지고 몇 개 권역으로 쪼개보면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진국 경제 성장률은 더 많이 꺼져요. 그러니까 더 많이 꺼지니까 성장률이 주춤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신흥개도국 성장률은 나름 유지됩니다. 4.0% 수준을 유지하는데 여기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제외해놓고 계산을 해보면 중국 경제가 올해가 5.0, 내년이 4.2 이 정도로 계속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중국 경제를 제외해놓고 보면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들이 매우 강하게 부상합니다. 그걸 우리는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알타시아라고 표현하죠.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국가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관련 종목이나 ETF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국가들은 중국을 대체하는 제2의 중국으로 부상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회가 또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